순간 기내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 추위도 고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혹한의 상공에서 기체 이상 경고가 울렸고 객실 안에서는 아이의 울음과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종실은 연이어 착륙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현재 조건상 수용 불가. 연료는 줄어들고 시간은 생명을 밀어붙이던 그 순간 단 한 공항에서만 짧은 응답이 도착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선택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요? 기술이었을까요? 규모였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그날 밤 우리가 알고 있던 강함의 기준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브라보 감동 스토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린 안데르손입니다. 스웨덴에서 태어나 북유럽 항공사에서 10년째 장거리 노선을 담당하고 있죠. 객실 사무장으로 승진한 지 3년이 되었고 이번이 제 첫 아시아 겨울 노선입니다. 유럽과 북미 사이 대서양 노선은 수없이 경험했지만 이렇게 먼 동쪽으로 날아오는 것은 처음이에요. 프랑크푸르트를 출발한 지 8시간이 지났습니다. 객실은 조용했어요. 승객 대부분이 잠들었고 저는 평소처럼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점검을 하고 있었죠. 좌석 위 수화물 선반, 비상구 표시 등 화장실 상태. 늘 하던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진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불규칙한 떨림이 올라왔죠. 10년간 쌓인 감각이 경고를 보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즉시 조종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기장 마르쿠스 레벤이 고개를 돌렸어요. 52살의 독일인 기장은 보수적이고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체 하부에서 이상한 진동을 느꼈다고요. 기장은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부기장과 짧은 독일어로 몇 마디를 나누더니 제게 답했어요. 센서 값이 흔들린다고요. 아직 경고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종실을 나왔어요.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20분 후 객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비 착륙 절차를 준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엔진 관련 센서에 지속적인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했죠. 저는 즉시 승무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상황 브리핑을 마치고 각자 담당 구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조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죠. 문이 열렸을 때 조종실 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기장이 무전기를 통해 여러 공항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기장은 항로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공항으로 향하는지. 기장이 대답했습니다. 인근 공항 3곳에 접촉했지만 모두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을 미루고 있다고요. 겨울철 특별 절차, 슬롯 조정, 보험 확인. 각종 이유들이었죠. 그때 부기장이 말했습니다. 인천에서 신호가 왔다고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인천이요? 서울의 그 공항 말인가요?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 가능하다는 신호와 함께 활주로 상태와 비상 지원 준비 완료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했어요. 다른 공항들보다 훨씬 빠른 응답이었죠. 저는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즈니스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토마스 크라우스였습니다. 61살의 독일계 투자펀드 CEO. 이번 항공편에서 가장 중요한 VIP 승객 중 한 명이죠. 그는 제 팔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술적 문제로 예비 착륙을 고려 중이며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향할 수 있다고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어느 공항이냐고요? 인천이라고 답했을 때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인천이요? 그는 즉각 반발했어요. 아시아의 허브 공항이라면 모를까, 한국 같은 곳은 리스크가 크다고 했죠. 유럽 기준의 안전 프로토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라고, 차라리 도쿄나 홍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만약 지연이 발생하면 자신의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요.
법적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리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요. 토마스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정말 인천이 맞는 선택일까요? 저도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건 거의 없었죠. 아시아 어딘가에 분단된 반도. 경제가 발전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몰랐어요. 유럽 기준으로 생각하면 토마스의 우려가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시 조종실로 갔습니다. 기장에게 물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요? 기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쿄까지는 연료가 부족하고 블라디보스토크는 겨울철 기상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베이징은 현재 슬롯이 막혀 있고요. 인천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의 하늘 아래 어딘가에 우리가 향할 공항이 있었죠. 그때 부기장이 말했습니다. 인천 관제에서 추가 메시지가 왔다고요. 결빙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우리 항공편에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확정이 아니라 예정이라니. 그건 아직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미 준비 중이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왔을 때 승객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불안한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려 애썼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인천인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객실이 두 개의 세계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쪽 비즈니스석에서는 계산이 시작되었어요. VIP들이 모여 숫자를 말하고 리스크를 따지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점검했죠.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회의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뒤쪽 이코노미석에서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달래지만 소용없었죠.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젊은 남성 승객은 창밖만 응시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그 사이를 오가며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장 피에르 르노가 저를 불렀습니다. 58살의 프랑스 외교 자문위원.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는 저를 통로 한가운데 세웠어요. 주변 승객들이 모두 듣도록요. 기장에게 다시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명령에 가까웠어요.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죠. 이건 단순한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요. 외교적 리스크가 따르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만약 한국공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건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서는 사안이 된다고요. 국제적 신뢰, 양국관계, 항공사의 명성. 그 모든 게 걸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기장이 최선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요. 르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최적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공항이 최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참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이고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뭔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프로페셔널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그게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개인 점검 카드였어요. 비상 상황마다 제가 쓰는 체크리스트죠. 손때 묵은 플라스틱 카드에는 5개의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 승객 안정.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지금 제가 승객을 안정시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VIP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건가요? 답을 찾기도 전에 객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기장의 음성이었어요. 관제 교신 내용을 전달한다고 했죠. 인천 관제로부터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활주로 결빙 처리 진행 중. 비상의료팀 대기 배치 중. 우리 항공편에 착륙 우선권 부여 예정. 예정이라는 단어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 크라우스가 비웃었어요. 예정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확정도 아니라고 했죠.
예정이라는 건 아직 보장되지 않았다는 뜻 아니냐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쩔 거냐고 따졌습니다. 르노가 거들었어요. 유럽이나 북미였다면 이미 확정 신호를 받았을 거라고요. 동아시아 공항들의 느슨한 커뮤니케이션 관행을 언급하며 이런 애매한 표현이 전형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도 인천이 어떤 곳인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반응하고 있었어요. VIP들의 논리를 듣는 동안 제 감각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예정이라는 단어 속에서요. 저는 머뭇거림이 아니라 준비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근거도 없었죠. 하지만 10년간 객실에서 쌓은 직관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 단어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라는 선언이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토마스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본사 운영팀과 연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저는 위성전화를 꺼냈습니다. 본사 항공운영팀 매니저 사라 밀러에게 연결되었어요. 45살의 그녀는 냉정하고 정확한 사람이죠. 저는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사라의 대답은 즉각적이었어요. 법적 책임 범위 확인 전까지 결정을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라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공항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험 문제, 배상 청구 복잡성, 언론 대응 시나리오. 모든 걸 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안전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라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법적 안전도 중요하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는지 두려웠는지 아니면 무력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개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서 충돌했어요. 하나는 VIP들과 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를 요구하는 목소리요. 다른 하나는 제 직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감각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대륙의 어딘가. 그 아래 우리를 기다리는 공항이 있었죠. 토마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도박이라고요. 르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증되지 않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옳다는 확신. 유럽의 기준, 서구의 시스템, 그들이 아는 세계가 유일한 정답이라는 확신이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코노미석 통로를 걸으며 우는 아이를 달래고 노부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떨리는 승객들에게 괜찮다고 말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경험 많은 VIP들일까요? 냉정한 본사 매니저일까요?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제 직관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체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과 함께 객실 압력이 변했어요. 승객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때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코노미석 중간쯤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얼굴이 새빨개지며 숨을 헐떡였죠. 과호흡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아이 엄마는 공황 상태였습니다. 아들을 흔들며 울고 있었죠. 주변 승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불안이 전염되듯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천천히 호흡하라고 제 숨소리를 따라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죠. 의료 키트를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후배 승무원이 뛰어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꺼내려는 순간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의료 키트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주사기, 약병, 붕대가 통로를 굴러다녔어요. 승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았고 젊은 여성은 기도문을 중얼거렸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산소 마스크를 집었습니다. 아이 얼굴에 씌우려는데 VIP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토마스 크라우스였습니다. 저 아이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비난이 아니라 추궁이었죠. 인천공항에 제대로 된 소아 응급시설이 있느냐고, 유럽 수준의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몰랐으니까요. 토마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저 아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검증되지 않은 공항으로 향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그의 말을 들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르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무장님, 기장에게 전하십시오.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우리는 도쿄로 항로를 변경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르노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이게 상식이라는 확신이었죠. 승객 30여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즈니스석뿐 아니라 이코노미석 승객들까지요. 두려움이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가 검증된 선택을 갈구하게 만들었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객실 인터폰이 울렸어요. 기장이었습니다. 인천 관제로부터 연속 업데이트가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활주로 34일 결빙 처리 완료. 접근 각도 조정 완료. 현재 풍속 초당 3m, 시정 10km. 착륙 후 의료팀 배치 위치 전달 완료. 숫자들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연속적이고 끊임없이 갱신되는 숫자들이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정보가 쏟아지고 있었죠. 기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비상차량 대기 위치, 연료 보급 준비 상태, 승객 이동 경로까지 전달받았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공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요. 토마스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정보를 주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르다고, 약속과 현실은 다르다고 외쳤습니다. 유럽이라면 이미 헬기가 대기 중이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토마스가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이었죠.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세계관 밖에 있는 것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간 유럽과 북미만 오가며 쌓은 경험. 그게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제 발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제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위성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몬사 사라였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죠. 엘린, 들어요. 사라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법무팀과 회의를 했다고, 한국공항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했다고 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결정을 보류하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일본 영공에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도쿄공항과의 조율이 거의 끝났다고, 그쪽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사라가 대답했습니다. 20분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분이요? 저는 객실을 둘러봤습니다. 과호흡하는 아이, 떨고 있는 노부부, 공포에 질린 승객들. 20분을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사라가 말했어요. 엘린, 이건 당신 경력이 걸린 문제예요.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결정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현장 책임자인 제게 돌아온다고 했죠. 하지만 올바른 절차를 따르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올바른 절차요? 사라가 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검증된 프로토콜을 따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저 아이는요? 사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종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고 기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물었죠.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합니까? 기장 마르쿠스가 계기판을 가리켰어요. 연료 게이지였습니다. 바늘이 위험 구간에 근접하고 있었죠. 15분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종실을 나왔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경험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객실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엔진도, 날씨도, 검증되지 않은 공항도 아니었습니다. 판단을 지연하는 것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책임 회피 때문에 완벽한 답을 기다리다가 놓치는 시간이었죠. 인천은 질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묻기도 전에 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활주로 상태, 바람 변화, 의료팀 배치. 모든 게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죠. 저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연결의 밀도를요. 공항이 큰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질문을 기다리지 않고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하는 시스템을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VIP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울렸어요. 사라의 경고도요. 저는 두 개의 세계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증된 과거였고 다른 하나는 알 수 없는 미래였죠. 그때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장, 결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0년간 객실에서 쌓은 직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감각이었죠. 인천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저는 기장에게 말했습니다. 인천으로 가야 합니다. 기장 마르쿠스가 저를 바라봤어요. 10년간 함께 일했지만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의견을 밀어붙이는 건 처음이었죠. 지금 객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호흡하는 아이, 공황 상태의 승객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요. 기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VIP석에서 폭발했어요. 토마스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절차 위반이라고, 승무원이 항로 결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외쳤죠. 르노도 합류했어요. 두 사람은 저를 압박했습니다. 토마스가 숫자를 들이밀었어요. 한국의 항공안전 등급, 겨울철 사고 통계, 유럽 대비 의료시설 수준. 그는 모든 걸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르노는 체면을 말했죠. 만약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제적 망신이 된다고. 유럽 항공사가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공항을 선택했다가 실패한 사례로 기록될 거라고 했습니다. 본사사라도 다시 전화했어요. 법무팀 전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엘린, 당신 혼자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죠. 저는 세 개의 벽 앞에 섰습니다. 숫자의 벽, 체면의 벽, 책임의 벽이었어요. 기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간 규정 속에서 살아온 조종사가 흔들리고 있었죠. 토마스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도쿄까지는 연료가 부족합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토마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르노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연료라는 절대적 현실 앞에서 모든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기체가 인천상공에 진입했어요. 구름이 걷히며 불빛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둡고 한산한 공항을 예상했는데 저 아래는 빛으로 가득했어요. 일렬로 정렬된 비상 차량들이 불을 켜고 대기하고 있었죠. 토마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시라고, 보여주기식 준비라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착륙했어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차량들이 제 위치에 있었어요. 의료팀은 기체 후방, 정비팀은 왼쪽, 소방차는 앞쪽. 누군가 지시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위치를 알고 있었죠.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주황색 구조복의 젊은 남자였어요. 이름표에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객실을 3초 만에 훑고 말했어요. 뒤쪽부터 갑니다. 토마스가 폭발했습니다. VIP부터 아니냐고 소리쳤죠. 박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우선은 지위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객실의 공기를 얼렸습니다. 60대의 거물들이 29살 구조대원의 한마디에 얼어붙었어요. 박준호는 과호흡하던 아이에게 먼저 갔습니다. 의료진이 올라와 아이와 엄마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설명도 서류도 동의서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가슴을 누르고 있던 노부부였어요.
토마스가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혼란이 떠올랐죠. 이건 그가 아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VIP가 먼저가 아니라 아픈 사람이 먼저였어요. 돈도, 지위도, 국적도 묻지 않았습니다. 박준호가 토마스에게 물었습니다. 몸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토마스가 괜찮다고 답했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토마스는 앉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기다리라는 말에 순순히 따른 것 같았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의 강함은 말이 아니라 순서에 있다는 것을요. 르노가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 밖은 영하인데 의료진과 정비팀이 차 안이 아니라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항공기 비상 신호가 들렸어요. 활주로 밖의 팀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죠. 이미 밖에 있었으니까요. 토마스가 입을 벌렸어요. 그는 평생 효율을 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의 효율은 달랐어요. 비용을 아끼려 차 안에서 대기하지 않고 30초를 아끼려 추위를 감수했죠. 사람을 구하는 효율이었습니다. VIP들의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편견이, 의심하지 않았던 우월감이 지금 이 순간 산산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10년간 유럽이 최고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인천은 유럽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인간적인 방식을요.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통로를 걸으며 저를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확신이 사라진 자리에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였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대부분 안도의 표정이었죠. 하지만 VIP들은 달랐습니다. 토마스가 멈춰 섰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문제점을요.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의 허점을요. 그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말했죠. 의료검진이 필요한 승객은 이쪽으로, 나머지는 임시 휴게실로 안내하겠다고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우리 짐은요? 직원이 답했어요. 이미 분류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30분 내로 휴게실로 전달될 거라고 했습니다. 토마스가 비웃었어요. 30분이요? 불가능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유럽 주요 공항에서도 1시간은 걸린다고, 겨울철 비상 착륙 상황에서는 2시간도 넘는다고 했죠. 직원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르노가 끼어들었어요.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고, 항공사 측과 조율은 되었느냐고, 법적 책임 소재는 명확하냐고 연달아 물었습니다. 직원이 태블릿을 꺼냈어요. 이미 귀사본사와 연락이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보험 처리 절차, 숙박시설 예약, 다음 항공편 배정까지 모두 진행 중이라고요. 르노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언제 연락했죠? 30분 전입니다. 르노가 계산했어요. 30분 전이면 우리가 착륙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아직 기내에 있을 때였죠. 어떻게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비상신호를 받는 순간 모든 부서에 통보가 간다고, 각 부서는 매뉴얼대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토마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매뉴얼대로요? 현실은 매뉴얼과 다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VIP들과 함께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의료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쪽이 보였죠. 과호흡하던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 엄마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엄마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통역사가 함께였죠. 아이뿐 아니라 엄마도 돌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그 장면을 봤어요.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휴게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음료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커피, 차, 물, 샌드위치와 과일도 있었죠. 르노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이건 누가 준비했습니까? 직원이 답했어요. 비상대응팀이라고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항상이요? 네, 항상입니다. 르노가 반박하려 했어요. 비용 낭비라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려 했죠. 하지만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습니다. 짐이 들어왔어요. 카트에 실려서요.
승객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히 분류되어 있었죠. 직원이 시계를 봤어요. 28분 걸렸습니다. 토마스가 얼어붙었습니다. 30분이라고 했는데 28분 만에 도착한 거예요. 약속보다 빨랐습니다. 그는 자기 가방을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붙어 있었죠. 어떻게? 토마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르노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외교 무대에서 협상해온 사람이 말을 잃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우리가 타고 온 비행기 주변에서 정비팀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켜고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죠. 밤이었어요.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게 일상인 것처럼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몬사사라였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엘린, 한국 측에서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어떤 보고서요? 우리 비행기 상태 점검 결과요. 엔진 센서 이상, 유압 시스템 체크, 연료 잔량까지 모든 게 적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상세합니다. 저는 물었어요. 언제 보냈는데요? 10분 전이요. 10분 전이면 우리가 휴게실에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정비가 끝나기도 전이었죠. 사라가 계속 말했어요. 엘린, 법무팀이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정도 시스템이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토마스를 봤어요. 그는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요. 그때 직원이 다시 왔습니다. 노부부 소식을 전하러요. 할머니는 경미한 부정맥으로 판단되어 하룻밤 관찰 후 퇴원 가능하다고 할아버지도 함께 병실에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비상의료 지원은 무상입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상이요? 네, 공항 비상 상황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는 승객 부담이 없습니다. 토마스가 할 말을 잃었어요. 61년 인생에서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며 살아온 사람이 무상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췄습니다. 르노가 중얼거렸어요. 예정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장에서 들었던 그 단어요. 우선권 부여 예정. 토마스는 그게 애매한 표현이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틀렸어요. 예정은 불확실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실행 중이라는 선언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착륙 전부터, 문이 열리기 전부터, 우리가 요청하기 전부터요. VIP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토마스는 커피잔을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응시했죠. 르노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있는 건 공항 시스템에 대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기준이 의심 없이 믿어온 우월함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질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휴게실은 조용했어요. 승객 대부분이 잠들었죠. 하지만 토마스는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응시한 채로요. 저도 잠들 수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어요. 박준호였습니다. 주황색 구조복을 벗고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그는 저를 봤습니다. 사무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준호가 다가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기체 점검 보고서였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병기되어 있었죠.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놀라웠어요. 엔진 상태, 센서 이상 부위, 수리 필요 항목까지 모든 게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고요. 토마스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서류를 보더니 물었죠. 당신이 직접 작성했습니까? 박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정비팀이 작성했습니다.
저는 전달만 합니다. 토마스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꼼꼼히 읽었어요. 그러더니 한 부분을 가리켰죠. 여기, 이 부분은 우리 항공사 정비팀도 몰랐던 겁니다. 박준호가 답했습니다. 저희 정비사가 15년 경력자입니다. 이 기종을 100번 넘게 점검했다고 들었습니다. 100번이요? 토마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한국에 이 기종이 그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요. 박준호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완벽히 점검합니다. 토마스가 멈췄어요. 한 번 들어올 때마다요? 네, 빈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번의 정확도가 중요하죠. 그 말이 토마스를 찔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효율을 외치며 산 사람이 한 번의 정확도라는 말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29입니다. 토마스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방어였어요. 29에 뭘 알겠습니까? 박준호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제 나이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경험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죠. 하지만 경험이 편견이 되어선 안 됩니다. 휴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토마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모욕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토마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1년 인생에서 29살 청년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박준호가 답했습니다. 저는 많이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무엇을요?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의 국적이나 나이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요. 토마스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박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내린 아이 기억하십니까? 과호흡하던 아이요? 네. 그 아이 엄마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VIP들보다 우리 아이를 먼저 데려가느냐고요. 박준호가 잠시 멈췄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아이가 더 위험했으니까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고맙다고요. 토마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준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VIP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무시 아닙니까? 토마스가 소리쳤어요. 마지막 저항이었죠. 평생 특별 대우를 받아온 사람이 줄을 서야 한다는 게, 기다려야 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박준호가 토마스를 똑바로 봤습니다. 손님께서는 건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실 수 있었죠. 그게 무시입니까? 저는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가 얼어붙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그게 존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박준호가 덧붙였어요. 유럽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응급실 트리아지요. 위급한 환자부터 보는 거죠. 토마스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았으니까요. 유럽도 미국도 전 세계 어디든 응급실은 그렇게 운영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그게 자기한테 적용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봤습니다. 토마스의 눈에서 뭔가 깨지는 걸요. 확신이 아니었어요. 교만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외라는, 자기는 특별하다는, 규칙이 자기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교만이었죠. 박준호가 인사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29살의 구조대원이 61년 거물 CEO를 침묵시키고 떠났습니다. 휴게실이 조용했어요. 토마스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분노를 참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르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틀렸습니까? 모든 것이요. 르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이곳을 무시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기준이 낮다고, 위험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보십시오. 활주로가 보였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정비팀이 일하고 청소팀이 움직이고 모든 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르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린 건 한국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알았기 때문입니다. 토마스가 글을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유럽 기준, 서구 시스템. 그게 전부라고요. 다른 방식은 열등하다고 단정했죠. 토마스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르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청년이 보여줬습니다.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요.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걸요. 저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60대의 거물들이 평생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재구성이었죠. 잘못된 확신을 부수고 새로운 질문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토마스가 중얼거렸어요. 경험이 편견이 되어선 안 된다. 그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박준호의 말이었죠. 저는 제 보고서를 봤어요. 방금 전까지 쓰고 있던 문장들이요. 기술적 문제로 인한 비상 착륙, 인천공항 이용, 절차에 따른 대응. 모두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강함은 크기가 아니라 순서에 있다는 것을. 효율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에 있다는 것을. 존중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공정한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저는 박준호가 나간 문을 바라봤습니다. 29살. 하지만 그는 60대의 거물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휴게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밖은 여전히 어둡고 온도계는 영하 12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활주로 옆 대기구역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차 밖에요. 주황색 구조복, 흰색 의료복, 파란색 정비복. 30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차 안에 있지 않을까요? 저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항 직원이 말렸어요. 춥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했죠. 밖으로 나가는 순간 한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손이 시렸죠. 제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날씨에 누가 밖에 서 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서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의료진 한 명과 눈이 마주쳤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밖에서 대기하나요? 의료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비상신호가 들어오면 다 나옵니다. 왜요? 차 안에서 대기하면 안 되나요?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답했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10초 걸립니다. 장비 챙기는데 10초 더요. 그럼 20초가 늦어지죠. 20초요? 네, 사람 목숨이 20초에 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0초를 아끼기 위해 영하 12도 날씨에 밖에 서 있다고요? 의료진이 장갑을 벗어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춥지 않으세요? 춥죠. 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에 비하면 추위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과장도 영웅심도 없었죠.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비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젊은 정비사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오래 기다렸나요? 3시간쯤요. 3시간이요? 그럼 우리 비행기가 비상신호를 보내기 전부터요? 정비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상신호는 한 대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서너 번 오기도 하죠. 그때마다 나옵니다. 매번요? 네, 매번입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휴게실 창문 너머로 토마스와 르노가 보였습니다. 그들도 이 광경을 보고 있었죠. 저는 다시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 일입니다. 빠르게 대응하는 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장에서 들었던 단어가요. 예정이라는 말이요. 우선권 부여 예정. 토마스는 그게 애매한 표현이라고 비웃었어요. 확정이 아니라 예정이라니 보장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예정은 불확실함이 아니었어요.
이미 실행 중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상신호를 보내는 순간 이 사람들은 이미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차에서 내리고 장비를 챙기고 위치로 이동했죠. 우리가 착륙할 때쯤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정이 아니라 완료였어요. 다만 그들은 겸손하게 예정이라고 말했을 뿐이었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휴게실로 향하며 활주로를 다시 봤어요. 우리 비행기 주변에서 정비팀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그들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누구 하나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들고 하나씩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했죠. 마치 낮은 것처럼요. 마치 따뜻한 날씨인 것처럼요. 하지만 새벽 4시였고 영하 12도였습니다. 휴게실에 들어왔을 때 토마스가 저를 봤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맞게 다녀왔습니까? 네. 왜 저들은 밖에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20초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토마스가 눈을 감았어요. 20초라고요? 네, 차에서 내리고 장비 챙기는 시간이요. 그 시간에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토마스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시스템입니다. 토마스가 저를 봤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르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효율을 말할 때 비용을 계산합니다.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게 더 경제적이니까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저들의 효율은 다릅니다. 생명을 계산하죠. 토마스가 반박하려 했어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 장에서 적었던 문장들을 다시 읽었어요. 예정이라는 단어. 이제 그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약속하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예정이라고 말할 때 이미 실행 중이었던 거죠. 그게 이 나라의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요. 선언이 아니라 준비요. 토마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르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활주로의 불빛은 여전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따뜻하든 추우든 그들은 거기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며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이 나라는 위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평소의 질서로 만듭니다. 호텔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제공한 숙소였어요. 침대, 책상, 창문. 간단했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펼쳤어요.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빈 화면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가득했어요. 어디서부터 써야 할까요? 기술적 문제, 비상 착륙, 절차대로 진행된 대응? 아니었습니다. 저는 숫자 대신 문장을 먼저 적었어요. 이 나라는 위기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위기를 평소의 질서로 만듭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간 쓴 보고서 중 이런 문장을 적은 적은 없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인상이 아니라 사실을 써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기장 마르쿠스였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장이 책상에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였습니다. 대응 매뉴얼, 체크리스트, 팀 구성도, 통신 기록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공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놀라웠어요. 이건 기밀이 아닌가요? 공항 운영의 핵심 노하우인데 왜 경쟁사에게 공유하는 거죠? 기장이 말했습니다. 나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뭐라고요? 안전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기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엘린, 나는 30년간 조종사로 살았습니다. 유럽 곳곳을 날았죠.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자부심이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기장이 저를 봤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구하는 것. 나는 그 둘이 같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규정 너머를 봅니다. 규정은 최소 기준이지 최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다시 두드려졌어요. 토마스와 르노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들어왔어요.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죠. 토마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무장님,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무지했고 교만했고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61년 살면서 제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르노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외교 무대에서 일하며 세상을 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진짜 존중이 뭔지, 진짜 효율이 뭔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건 굴욕이 아니었어요. 성장이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이었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왔을 때 박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뭡니까? 기념품입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과 함께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함께 날아갑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비상 착륙했던 모든 항공기에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극복했다는 의미입니다. 토마스가 배지를 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걸 주십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무시했는데요. 박준호가 웃었습니다. 무시는 무지에서 옵니다. 이제 아셨으니 더 이상 무시하지 않으시겠죠. 르노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60평생 처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우는 게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한국이었어요. 잘못을 비난하지 않고 배울 기회를 주는 나라였죠. 탑승 시간이었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는데 공항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빼웅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여행 되십시오. 저는 멈췄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한 직원이 답했습니다. 손님이 안전하게 돌아가시는 게 우리 일이니까요. 간단했어요. 복잡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인천공항을 바라봤어요. 저 건물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인정받지 못해도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요. 단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요.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지를 가슴에 달았어요. 함께 날아갑니다라는 문구가 빛났습니다. 토마스가 제 옆에 앉았어요. 사무장님, 저는 본사에 보고할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요. 한국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크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정확함을 추구하는 게 낫습니다. VIP를 우대하는 것보다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게 옳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인천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선명히 새겨졌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례를 교육과정에 넣겠다고요. 단순히 한국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왜 이 기준을 갖지 못했는가를 묻겠다고요. 반성이 아니라 성장이요. 비난이 아니라 배움이요. 비행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공항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정확함을 보는 사람이요.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빛나는 시스템을 존중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편견을 깨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요.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작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 올 거라고요.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니라 배우러 오는 학생으로요. 감사합니다, 인천.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것은 공항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린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상 착륙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이 무너지고 배움이 시작되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때때로 익숙한 것만이 옳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한국의 시스템, 한국의 마음, 한국의 방식.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